결혼한 지 7년. 아이 없이도 둘이서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날, 아내와 함께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로 뜬 문자 알림 하나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발신인은 장모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애미야, 오늘 애 생일인데 저녁에 갈비찜 먹으러 올 거지? 애가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린다. 내 생일. 갈비찜. 애가 엄마를 기다린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가 생긴 적이 없었고 임신을 시도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의 생일이고 누가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문자함을 열어본 순간 지난 7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아빠라는 남자가 있었으며 심지어 장모님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함께 아내의 이중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은 다름 아닌 제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냉정을 유지하며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배신의 전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겠습니다. 39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 서연과는 12살에 처음 만나 20살 넘게 알고 지내다가 32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는 아니었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오빠 동생 하던 사이가 어느 순간 연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서연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니 속일 리가 없다고 순진하게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의 인연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얼굴을 익혔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에도 명절이면 동네 어른들 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마주치곤 했습니다. 서연은 늘 밝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을 오래도록 짝사랑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동창회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서연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서연은 흔쾌히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한결같았잖아. 그래서 나도 오빠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온 만큼 저는 서연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저희는 큰 다툼 없이 지냈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두고 천생연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혼인서약서를 읽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 이 사람만을 아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축복해 주었던 그 결혼식이 훗날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저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연스럽게 생기겠거니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로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여보랑 둘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애 생기면 이런 시간도 다 없어질 텐데. 저 역시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지만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1년에 2번은 꼭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우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은 거라고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결혼 초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약값이랑 생활비가 좀 부족하신가 봐. 우리가 매달 조금씩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처가에 잘하는 것도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서연이 부모님을 챙기는 효심 깊은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매달 200만 원씩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시작해 결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처가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정말 장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서연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동창 모임이나 동네 언니들 모임이라며 저녁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을 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날이면 서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돌아와 저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그게 죄책감을 감추려는 행동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초창기 서연은 신혼집을 꾸미는데도 유난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살림에 재주가 있고 꼼꼼한 성격이라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연이 유독 외출이 잦았던 것도,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도, 그리고 가끔 통화를 하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면 급하게 전화를 끊던 것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때는 그저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친구랑 통화하는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의 배려가 결국 서연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저희 부모님이 손주 이야기를 슬쩍 꺼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병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연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될까? 애 없어도 우리 이렇게 행복하잖아.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나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까봐 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서연이 그토록 병원 검사를 피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서연과 함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나란히 앉아 검진 순서를 기다리며 서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오랜만에 여보랑 이렇게 병원 데이트하네.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까지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검진복으로 갈아입고 혈압을 재고 체열을 하고 여러 검사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수면 내시경 검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내시경실로 들어갔고 저는 서연의 소지품과 휴대폰이 담긴 가방을 들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 나오기까지는 최소 20분 이상이 걸린다고 안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멍하니 대기실 모니터에 뜨는 대기자 명단을 바라보던 그때 무릎 위에 올려둔 서연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평소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팝업 형태로 화면 상단에 떠오른 문자 알림의 첫 줄이 제 시선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엄마. 장모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 문구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애미야, 오늘 애 생일인데 저녁에 갈비찜 먹으러 올 거지. 애가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린다. 잘못 읽었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문자는 분명하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 생일, 갈비찜, 애가 엄마 기다린다는 문장이 눈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가 생긴 적이 없었고 그 흔한 임신 시도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의 생일이라는 걸까요? 누구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고 누구의 아이가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일까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오타이거나 장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착각해서 보낸 것이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이 실수로 보낼 만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에미야라는 그 호칭부터가 사위인 저에게 쓸만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늘 서연의 생일 숫자로 되어 있던 그 비밀번호는 손쉽게 풀렸고 저는 곧바로 문자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과 주고받은 이전 대화들을 위로 올려보기 시작하자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의 생일 케이크는 내가 사갈게. 오빠한테 갈비찜 좀 재워놓으라고 해줘. 그래, 너 올 때 맞춰서 저녁 준비해 둘 테니 오빠랑 애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얼른 와라. 응, 남편한테는 오늘 친구 만난다고 해뒀어. 검진 끝나고 바로 갈게.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빠, 아이, 엄마, 그리고 저 몰래 준비된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아내는 저 몰래 다른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오빠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남성과 아이, 그리고 장모님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와 7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미 아이가 있었다고. 결혼 전 만났던 남자의 아이인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살림을 차리기라도 한 걸까? 저는 미칠 것 같은 심장을 겨우 억누르고 서연의 휴대폰에 깔려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서연의 벌이와 일부 자금 관리는 서연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달 친정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약값과 생활비로 보낸다며 200만 원씩을 친정으로 보낸다고 말해왔고 저는 효심 깊은 아내를 존중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돈을 순순히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달 200만 원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성의 이름이었습니다. 방금 문자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빠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해 결혼 후 7년 내내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매달 그 남자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그 액수만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구르며 아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려 애쓰는 동안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그 아이를 위해 제 돈을 퍼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시경실에서 나오는 아내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터뜨려버리면 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증거를 은닉하고 도망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저들을 파멸시켜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내시경실에서 나오기 전 문제가 될 만한 문자 내역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사진이 흔들렸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역시 최근 1년치뿐만 아니라 결혼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까지 모두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머릿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문자함을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심지어 결혼식 준비 기간에 오갔던 대화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서연이 장모님께 보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훈 오빠랑 결혼 준비하는 거 알지? 애 아빠한테는 당분간 조용히 지내달라고 했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다시 왕래할 테니까 걱정 마.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제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까지도 서연이 이미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은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진행 중이던 이중생활을 잠시 미뤄두는 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면 마취가 덜 깬 채 비틀거리며 내시경실 밖으로 나오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른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향해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많이 기다렸지? 나 마취가 아직 다 안 깨서 정신이 없네. 그 천진한 웃음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꾹 눌러 담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일단 좀 앉아 있어.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제 손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살짝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건강검진 끝나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가기로 했잖아. 기억나지? 검진 받았더니 몸이 좀 피곤하긴 한데 약속이라 금방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친구 모임이라니. 불과 몇 분 전에 확인한 문자의 내용은 친정 오빠 집에서 애 생일 파티였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뱉어내는 아내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사람에게 속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 다녀와. 나는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집에 갈게. 저는 속마음을 완벽히 숨긴 채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아내는 제 대답에 완벽히 안심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금방 다녀올게. 아내는 가방을 챙겨 들고 마치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병원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건강검진 서류들을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검진 결과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는 아내를 보고 저 역시 다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저 앞 택시 좀 놓치지 않게 따라가 주시겠어요? 택시는 서울 시내를 지나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내는 택시에서 내려 인근 베이커리에 들러 알록달록한 캐릭터 생일 케이크를 사더니 상자를 손에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아파트 동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층수 표시등이 8층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802호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문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세상 가장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어린아이의 신난 웃음소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애가 당신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 갈비찜 다 됐으니까 얼른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그 안에는 장모님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왜구, 내 새끼. 엄마 와서 좋지?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문 너머는 완벽한 한 가족의 단란한 풍경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빼놓은 채 제 돈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행복.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함께 이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가정 문제로 신고드립니다. 제 아내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 몰래 큰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상대 남성이 함께 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인어른과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아내와 장모님이 은근히 무시하곤 했던 우직하고 정직한 분이셨고 서연이 매달 친정에 200만 원씩 보낸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서연과 짜고 장인어른까지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바로 이 주소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장모님과 서연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격앙되고 서늘한 목소리에 장인어른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눈치채고 처남과 함께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약 20분 후 경찰관 2명과 함께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장인어른과 처남이 8층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장인어른은 영문을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집사람과 우리 딸이 왜 남의 집에 있다는 건가? 저는 말없이 서연의 휴대폰에서 미리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둔 문자 내역들과 계좌 이체 내역 캡처본을 장인어른께 보여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이 화면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고 이내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히 사위한테 이런 짓을. 장인어른은 자신의 아내와 딸이 저지른 일을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남 역시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경찰관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배달 왔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남자가 문을 여는 순간 저와 경찰관 그리고 장인어른이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구세요? 당신들 뭐야? 남자가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생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과 케이크가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고 장모님은 그 옆에서 흐뭇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그 평화롭던 풍경은 저희가 들이닥친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발견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아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역시 저와 그 뒤에 서 있는 장인어른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온 거야? 장인어른은 참았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장모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추악한 사람아, 내가 사람이냐? 사위 돈을 갖다가 딸 전남친 양육비로 대주고 있었어. 장인어른의 고함에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아이는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내가 설명할게. 설명? 저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결혼 전 만나던 남자와의 아이를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 7년 동안 내 돈 매달 200만 원씩 빼돌려서 저 사람한테 양육비랑 생활비로 대준 거? 저 집에서 장모님까지 함께 애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 무슨 설명을 더 할 건데? 제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자 경찰관들도 사태를 파악하고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상대 남성은 당황한 얼굴로 발뺌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애 아빠로서 돈을 받은 것뿐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 현수막, 상대 남성과 아내, 장모님의 얼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남자의 통장 내역까지 휴대폰 카메라로 철저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경찰관의 참관 아래 현장 체증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체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는 구석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엄마인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짓의 한가운데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아이를 향한 원망보다도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휩쓸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려 다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항변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연 씨가 결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미 사실상 남편분과는 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이 없다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병원 데이트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다정함이 이 남자에게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전달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시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관은 현장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추후 정식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자들에게 각각 경찰서로 출석해 진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서연은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치밀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저와 만나기 전부터 그 남자와 오랫동안 교제해온 사이였고 결혼 전 이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서연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저에게 접근해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결혼 이후에 태어났고 서연은 출산 후에도 그 사실을 저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은 채 친정 근처에 아이를 맡기고 틈틈이 찾아가 엄마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딸의 이중 생활을 도왔습니다.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남자와 서연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고 심지어 제가 보내는 생활비 명목의 돈을 그대로 남자의 계좌로 흘려보내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장인어른만이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이혼과는 다릅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기망으로 성립된 무효한 것으로 만들어 제 인생에서 그 시간을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7년간 아내가 저를 속이고 빼돌린 돈, 매달 200만 원씩 7년 넘게 송금된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아내와 상대 남성을 공동 피고로 지목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 남성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 아빠로서 서연 씨가 주는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돈이 유부녀의 남편 돈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과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을 종합했을 때 상대 남성이 서연이 이미 결혼한 상태이며 그 돈이 서연의 남편이 벌어들인 생활비에서 나온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연이 타인의 재산인 부부 공동생활비를 불법적으로 유용해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상대방 역시 그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수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저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경찰 조사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증거를 준비해 오시는 분은 드뭅니다. 덕분에 소송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인어른은 장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장인어른은 아내와 딸이 자신 몰래 저지른 일에 깊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자네가 그동안 우리 딸을 얼마나 아끼고 위해줬는지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저는 장인어른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인어른도 저처럼 속으신 피해자시죠. 저는 장인어른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모님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 측 변호인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소송 초기 서연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서연 씨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처지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속아온 시간에 대한 대가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받겠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서연 측에서는 여러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 관계 자체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혼인 전 임신 및 출산 사실, 그리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은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 내내 그 사실을 숨긴 채 배우자의 재산을 상대 남성에게 전달해온 정황이 인정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망 행위로 보았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보았던 문자 내용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지난 7년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묻혀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장인어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내와 딸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준 돈이 제 아내의 병원비로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오늘에서야 재판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증언은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장인어른조차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서연과 장모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상황을 숨겨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살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거의 매주 그 집을 드나들었으며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까지 챙겼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서연의 이중 생활이 단순히 어쩌다 한 번 있었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생활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서연은 점점 초췌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법정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서연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훈아, 나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7년의 시간과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 그리고 제가 느꼈던 배신감이 되돌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을 지나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최후 변론을 준비하며 저는 이 재판이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짓밟혀온 제 신뢰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소송 끝에 마침내 모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서연이 혼인 전 이미 아이가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인정해 혼인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서연과 상대 남성에게 공동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에게 지급할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총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서연과 상대 남성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상대 남성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그의 통장, 차량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살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이의 양육은커녕 자신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장모님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장인어른은 아내의 이중적인 행동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이혼 소송 끝에 재산 분할을 최소화한 채 장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사위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셨던 장모님은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거처조차 없는 처지가 되어 작은 원룸을 전전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 역시 다니던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과의 관계도 돈줄이 끊기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서로를 탓하며 다투다가 완전히 갈라섰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처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남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매형,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지훈이 형,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일로 형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마워. 처남은 그 뒤로도 종종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도 몇몇 진심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이는 결국 보호시설에 맡겨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거짓과 욕심 속에서 태어나 결국 그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게 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만큼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앞으로는 부디 거짓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멀리서나마 바랄 뿐이었습니다. 판결 소식은 저희 회사에도 그리고 서연이 다니던 동네에도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 그동안 티도 안 내고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좀 쉬면서 마음 추스르세요. 급한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저는 그 배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애썼지만 사실 그 몇 달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반면 서연이 살던 동네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서연을 알고 지내던 이웃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가깝게 지내던 한 이웃은 나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몰랐어요. 서연 씨가 그렇게 밝고 싹싹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지훈 씨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서연이 그만큼 완벽하게 거짓을 감춰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과 상대 남성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저에게서 흘러나온 돈으로 유지되던 부분이 컸던 만큼 그 돈줄이 끊기자 관계 역시 급격히 흔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크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서로 맞지 않겠다며 다투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서연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하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가압류 걸려서 통장도 못 쓰고 일용직 다니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어. 애는 시설에 맡겨졌대.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압류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야. 원망하려면 스스로를 원망해. 평생 그 빚 갚으면서 살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를 끊은 뒤 그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그날 우연히 뜬 문자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은 제 삶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거짓으로 가려져 있던 진실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인생을 되찾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흘린 눈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골랐던 가구들, 함께 걸었던 동네, 함께 다니던 단골 식당까지 모든 흔적을 정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짐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냐고 묻곤 합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저 역시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순간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수록 오히려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장인어른과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사돈 관계는 법적으로 정리되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여전히 저를 아들처럼 걱정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근처에서 식사를 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위, 아니 이제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먼. 지훈이 자네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하네. 이번 일로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지는 말게. 저는 그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진심 어린 사람들 덕분에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7년 동안 저는 늘 아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챙기고 아내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를 먼저 알아보고 아내의 부탁이라면 별다른 의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제 순수한 믿음이 오히려 거짓을 숨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아꼈던 마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했을 뿐입니다. 요즘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시작했고 주말이면 혼자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여행이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같이 놀란 얼굴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어 엎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냉정하게 증거 다 모아서 제대로 마무리 지은 거잖아. 덕분에 억울한 일 하나 없이 다 받아낸 거고.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지더라고. 아마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 친구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만 감당해야 할 것 같았던 그 무거운 시간들을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크게 화를 내시며 당장이라도 서연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애써 말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미 법으로 다 정리했어요. 감정적으로 더 부딪혀봐야 저만 힘들어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대견하다는 듯,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종종 반찬을 만들어 저희 집에 들르시며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기보다는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오래 감춰져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거짓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당한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다가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